자, 여러분, 이 11번부터는 물권법 문제입니다. 11번부터 24번까지. 자, 14문제가 제가 물권편에서 나온다 했는데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14문제가 물권법 문제입니다. 물권법 문제다. 그래서 1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권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지역권. 틀린 거 찾아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처분하지 못하고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것은 법 조문 그대로 나왔죠. 292조 2항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고 성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역시 기본 내용이고요.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못해도 방해 제거 청구하고 예방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문제고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반환 청구권은 안 된다고요. 그 다음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불가분성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지문입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 다 기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5번에 보시면 성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성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특약이 없으면 공동부담입니다. 그러니까 특약이 없다면 그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가 틀렸죠. 부담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 내용입니다. 기본 조문이고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공동부담이다라는 거 아주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문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당권 문제. 지역권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저당권 나왔다. 성립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틀린 거. 판례 기준이다. 판례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그죠? 민법 조문하고 판례하고 같이 계속 내기 때문에 요약과 판례는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반드시 두 가지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한 기본 사례 문제들, 기출 문제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민법은 요약서, 그리고 판례,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기본서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요. 장래의 특정한 채권을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래 불특정 채권은 건저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채권, 조건부 채권이라 하면 됩니다. 조건부 권리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건저당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 행사. 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사실인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압류,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는 저당권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제3자가 누가 하든 간에 압류만 해두면 되는 것이다. 제3자 압류한 경우 이때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당권자가 꼭 압류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된다. 요 판례도 제가 요약서 82페이지에 판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하다고 몇 번 강의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제3자의 압류도 된다.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된다. 2번이 곧 정답이에요. 그 다음 3번 보시면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취득했으니까 2번이죠. 1번 저당권 같으면 그 이후에 지상권 취득했으니까 지상권이 2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제3취득자를 합니다.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그 채권을 변제하고 재단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제3취득자라는 것은 갑의 부동산에 을의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저당권 있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사람, 병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저당권 이후에 지상권자, 2순위 지상권자, 전세권자, 요 세 사람을 지상권이나 전세권자 아니면 소유권 취득한 사람, 요 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한다. 제가 이렇게 그림까지 똑같이 그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3취득자는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취득자의 권리입니다. 고유한 권리다. 예. 그래서 3번은 옳은 표현이고요. 2번이 틀린 것이죠. 예. 자, 그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건물의 정축 비용을 투자한 자, 건물의 정축 비용을 투자한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지분에 따른 공동 소유가 됩니다. 공동 소유가 되니까 공동 소유자입니다. 공동 소유자. 예.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아니다. 예. 공동 소유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공동 소유자는 공유자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공동 소유자는 소유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경매 시에 저당권자로부터 우선 변제 받지 못합니다. 예. 오히려 우선 변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 이 4번 지문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판례입니다. 새로운 판례. 판례 시간에 제가 한번 강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건물에 정축 비용을 투자한 사람은 그리고 이전 등기 받았다면 지분 이전 받았다면 공동 소유자일 뿐이다.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우선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변제 못 받는다. 자, 그 다음 5번 지문.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아직 없다는 뜻이죠. 나중에 건물이 축제됐다. 이러면 일괄 경매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저당권자는 건물 매수 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예. 맞는 말이죠. 이 4번 지문은 지금 이 문제가 틀렸습니다. 이 부분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있다가 아니고 없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는 없답니다. 없다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래야 답이 2번이 되죠. 복수 정답 아닙니다. 요 있다라는 것은 오타입니다.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틀린 것이죠. 제3자가 압류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압류만 하면 그 목적물이 특정되기 때문에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대운 판례죠. 문제는 이제 이 4번 지문이 조금 어려웠던 것인데요. 새로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당권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 건저당권 출제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건저당권의 경우는 채권 최고액 필요적 등기 사항입니다. 채권 최고액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채권 최고액 필요적 등기 사항은 채권 최고액 세 가지 항상 잘 나온다 그랬죠.
채무자, 그리고 건저당 취지, 예. 건저당이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세 가지 등기 들어가야 됩니다. 필요적 등기사항 아니다가 틀렸죠. 예. 자, 그 다음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확정되기 전이니까 아직 정관 변동 중이다, 거래 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약정으로 더 이상 거래할 의사가 없다면 해지해도 됩니다. 특약으로 약정으로 합의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예. 그 다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변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건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 하니까 틀렸죠. 채무자 자신은 초과 부분까지 말소 청구, 지급하고 말소 청구해야 돼요. 근데 건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이 부분 또 기출문제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러면 1, 2, 3부는 다 틀렸죠. 예.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최선순위 건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되었다면 그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요거 기출문제고 여러 번 나온 것이죠. 이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건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되고요. 후순위 건저당권자라든지 후순위 전세권자라든지 경매 신청하면 경락대금 완납 시점, 경락대금 완납 시에 건저당권자의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물론 대부분 판례죠.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고 기출판례입니다. 기출문제 할 때도 강의해드렸고 판례할 때도 강의드렸습니다. 반드시 봐두실 필요가 있죠. 그 다음 5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자가 중요합니다. 역시 여전히 거래 중이다. 이때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정관 변동 중이기 때문에 채무 원인을 변경하든 말든 후순위자 승낙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되고 난 뒤에 변경하려면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는 정관 변동 중이기 때문에 승낙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순위자. 자, 그 다음 14번을 봅니다. 본건에 관하여 물권적 청구까지. 본권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요건 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권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본권 아닌 것을 뭐라 할까요? 점유권입니다. 제가 이건 점유권 처음 할 때 항상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단순한 점유권하고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라는 단어가 점유권하고 다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본권입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예를 들자면 점유권 뒤에 있는 소유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이 있는 것 찾아라 이 뜻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지금 예를 들자면 5번에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는 점유권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점유권만 있는 것이죠. 본권이 아직 없어요. 그 다음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도 양수인은 양수인이지만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면 등기 전이다 본다면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점유권으로 봐야 되겠죠. 점유권으로 봐야 되죠. 완전한 본권이 아직 없죠. 단순한 점유권이다.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아직 점유권 자체도 없을 수도 있죠. 이전 인도받지 않았으면 인도 전이면 아직 점유권 자체도 없죠. 그러니까 아직 본권 인정하기 조금 부족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명의 신탁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렇지만 계약 명의 신탁에서의 신탁자는 아직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일 수가 있답니다. 물론 매도인이 선이라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신탁자는 점유권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소유권도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유치권은 존재합니다만은 물권적 청구권은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당하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해야 된다. 자, 요거 출제되었고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본권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하고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저당권자와 유사하다. 저당권 자체가 바로 물권이고 본권이죠. 물권이고 본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까지 사람 결국은 답이 1번이 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당권 자체가 본권이다. 다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 안 되어도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는 인정한다. 바로 그 문제를 이렇게 낸 겁니다. 약간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즉 가등기 담보권 자체가 바로 본권입니다. 본권과 점유권의 개념 구별 문제다. 약간 응용한 문제죠. 자, 요 14번 유형은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조금 신선하게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번. 부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명인 방법이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해야 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거론할 수가 있겠죠.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는 경우, 울타리를 쳐서 편말을 적어두는 이런 방법은 소유권만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유보에 한한다.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한다 하니까 맞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성취되는 순간에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복귀합니다. 자, 소급해서 복귀한다면 틀린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마지막 판례 강의 때 판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반드시 이해해 두시라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지분도 맞습니다. 이건 새로 나온 판례입니다. 그리고 제 판례 강의 내용 중에 들어있고 이번에 처음 출제된 겁니다. 이 문장도 다시 다음에 또 낼 때 소급한다 하면 틀리게 됩니다. 소급표는 없습니다. 소급표는 없고 복귀하는 건 맞습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이다. 그 다음 3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등기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시효 취득자는. 근데 등기 원인의 실효를 준용해서 등기 명의자 소유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미 소유권 취득해버렸기 때문에.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등기 원인과 상관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경과가 있으면 바로 취득하는 겁니다.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정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시효 취득이라는 것은 시간 경과로 취득이라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취득, 시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 4번 지문 보시면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라고 한다면 건물 신축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신축한 사람 갑이다. 그리고 그 승계 취득자 을이다 전제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을 명의로 보존 등기한다. 자, 이게 바로 처음부터 생략하는 것, 모두 생략 등기죠. 중간 생략 등기처럼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다. 맞습니다. 유효입니다. 대부분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 모두 생략 등기 합의 다 유효로 보죠. 자, 그 다음 5번.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이 경우니까. 자, 이것은 이런 경우죠.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리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아직 등기 전이다 이 뜻입니다. 등기 전이다 이 뜻입니다. 예. 근데 원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건재당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취득시효 완성자 어른 갑이 건재당 설정했다는 거죠. 어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겠죠. 그런데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틀린 것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는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 판례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판례 내용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갑이 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 건재당 설정했다. 그런데 시효 완성자 시효 취득자 이 건재당권을 변제를 했다. 대신 갚았다는 거죠. 이 변제한 것이 갑의 채무를 변제한 거냐, 스스로 자기 재산에 대한 변제냐, 자기를 위한 변제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자기를 위한 변제다. 자기를 위한 변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에게 그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느냐, 채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구상권 취득하는 거 아니다. 요 판례를 제가 판례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한 변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부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다만 갚지 않았으면 부담 있는, 즉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없는이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담보권 제한이 있는 소유권 취득한다. 시효 취득자의 건재당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변제다. 따라서 등기 명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최근 판례, 제가 판례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합은 반드시 저당권 효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본서 강의할 때도 그랬고, 판례 강의할 때도 그랬고요. 기출문제 강의할 때도 그랬고. 예. 당연히 요약서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 옳은 것 찾아라. 예.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예. 건물 임차인이 건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이게 포인트죠. 독립성이 없으면은 그 부분은 임대인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시에 정축 부분의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는가,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라 했죠. 이건 부합해버린 거예요. 부합했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정축 부분 소유권 주장 못합니다. 그 다음 위 1번에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역시 이게 포인트이죠.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는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안 됩니다. 부속물 자체가 독립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고 임차인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다만 비용 상환 청구는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임차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고 부합에서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반복 중복되었죠. 자,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 못하고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든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되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다만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당사자가 특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죠. 지난번에도 기출 문제가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의 효력이 미친다 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당권은 부합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게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특약으로 약정할 수 있으니까 부합물의 저당권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 미친다라는 것도 역시 임의 규정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옳은 거 찾아라 했으니까요.
그럼 4번 지문 보시게 되면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틀렸죠. 왜냐하면 부합의 원인은 안 따집니다. 자연적으로 부합되든 인위적으로 부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법조문에 전혀 없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시가 1억 상당 부동산에 시가 2억 상당 동산이 부합한다. 자, 이것도 대부분 판례죠. 부동산보다도 부합된 동산의 가액이 더 비싸다 하더라도, 고액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특약이 없으면 동산 소유자가 취득한다. 틀렸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합에 관해서는 요약서 64페이지 그리고 86페이지에 358조 조문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재단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 유효합니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돼요. 역시 부합에 관한 기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7번 문제입니다. 점유 문제입니다. 점유. 틀린 거 찾아라.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 이것은 과실에 준하죠. 과실에 준한다. 맞습니다. 과실은 법정과실, 천연과실, 물건에 대한 사용이익,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과실 나올 때마다 설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임차한 자, 타인 토지를 임차한 거니까 토지 부분에 대한 임차인이니까요. 타주 점유죠. 임차인인 게 증명이 되니까. 그 다음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선의인 경우에는 그리고 자주점유라 해야 되는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이 아니고 전부배상입니다. 전부배상. 이익 전부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멸실훼손이 된 경우에 자주점유이고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되고 자주점유이되 악의인 경우하고 타주점유이고 선의인 경우 타주점유이고 악의인 경우 나머지 세 가지가 또 있겠죠. 이런 경우는 요 세 가지는 전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주점유이고 선의인 경우에만 현존이익 배상이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바로 요걸 출제했잖아요. 또 여러 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3번이 틀린 것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요약서 53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정리 다 해두었습니다. 요약서 53페이지. 제목도 202조 점유자의 회복조에 대한 책임 조문입니다. 법 조문 그대로 낸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질문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 확정 시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봅니다. 본다. 자, 그 다음 5번. 공사 대금 지급을 위해서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러면 분양받은 사람은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간접 점유자다.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하게 되죠. 옳은 표현입니다. 양도담보에 관한 기본 이론이죠. 5번 지문은. 자, 그 다음 18번. 자, 이 18번 문제는요. 문제 첫째 줄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뀌다 이렇게 했습니다. 허가구역 문제가 아니죠. 밖의 문제입니다. 그 토지에 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그리고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갑과 을과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권 갖고 병은 또 을에게 등기 청구권 갖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 103조나 104조 불공정 행위, 반사회적 행위 해당되면 절대적 무효인 것 강의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행위 무능력, 즉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검치산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되어 버리면 절대적 무효다고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는데요.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어 버리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합포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3번 질문 보겠습니다. 갑은 을의 매매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출 지문이었죠. 예. 갑으로서는 을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되죠. 예. 안 주면 병에게 이전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역시 기출 지문 판례고요. 자, 그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갑과 을 그리고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로 했습니다. 이때 갑과 병 간의 합의가 있다라는 말이 없죠. 근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게 포인트죠. 예. 갑과 병 간의 동의가 되어 있지 않다.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서 을로 이전받고 을에게서 다시 병으로 이전받아야 돼요. 그래서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없다면 전제하고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병은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은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갑을 상대로 못합니다. 요거는 갑을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직접 청구는 안 되고요. 대위 청구해야 되죠.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직접 청구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 이건 중간생략 등기의 핵심 문제죠. 예. 또 여러 번 기출 문제 되었고요. 예. 중간생략 등기 할 때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해지돼 버리면 합의 해지되면 갑은 병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갑과 을 간에, 을과 병 간에 합의됐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합의된 겁니다. 그리고 을과 병 간에 이렇게 합의된 겁니다. 갑과 병 간의 합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직. 예, 요 점이 다른 점이에요. 예. 갑하고 병 간의 합의라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는 못해요. 심지어 갑의 동의도 못 받았으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 못합니다. 예. 4번이 답이 됩니다. 예. 중간생략 등기의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서 토지거래 구역 바뀌다라는 것이라고 했죠. 예. 물론 그게 포인트입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예.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봅니다. 등기의 추정력. 민법에서는 등기와 관련해서는 등기 청구권 그리고 등기의 추정력 이 두 가지가 출제 대상이다라고 주된 출제 대상이다라고 몇 번 강의 드렸습니다. 예. 자,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거기에 맞는 권리관계도 존재하겠지라고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예.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자,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 어떤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한다고 추정하는 건 안 되죠.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번이 곧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
자, 역시 이 문제도 기본 강의만 정확히 들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요약서 강의에서도 제가 또 설명드렸고요. 물론 또 기출문제에서도 강의 드렸습니다. 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경우라도 그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추정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그래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죠.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니까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1번이 곧 정답입니다. 자, 등기부상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 됩니다. 제3자 간에도 원용이 되고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자, 이것도 강조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안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안 되고 점유적 효력은 인정된다. 이거 몇 번 출제되고 또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점유적 효력은 인정된다. 점유의 추정력하고 점유적 효력은 다른 겁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200조 조문이고요. 점유적 효력은 민법 245조 2항 등기부 시효 취득입니다. 등기부 시효취득이라는 것은 등기된 지 1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마치 등기를 통해서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처럼 이 뜻이란 말이죠. 등기를 통해서 부동산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것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점유적 효력. 이 단어는 인정되어도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200조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권리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 적법의 추정입니다. 권리 적법의 추정. 자, 그러면 이것은 200조는 동산에 적용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해당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지문 보시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것을 신축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신축한 것이 증명되었다 이 뜻입니다.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신축한 게 아니다라면 권리 추정력 인정 안 됩니다. 역시 기출 판례였고요. 그 다음 전 소유자 사망한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일반적인 추정력보다 보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 추정력이 깨지려면 그것만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보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추정력이 깨지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라든지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이 위조되었다라는 것이 입증을 증명까지 해야만 그때서야 추정력이 깨집니다. 추정력이 깨진다.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 이전 등기됐다. 그 사실만으로 추정력이 깨지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등기 추정력은 사망 이후에 이전받으면 증명이 되면 사망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보증서라든지 확인서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정력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등기 추정력보다도 보다 강한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자, 이것은 기출문제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도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답은 등기 추정력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는데요. 1번이 정답이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 아니다. 이거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 전세권 문제죠. 전세권. 틀린 거 찾아라. 물권에 관해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 전세권이 침해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도 있고요.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세권도 물권이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있으니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 못하니까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 내용이죠. 전부. 예. 아주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입니다. 자, 그러면 갑의 부동산에 1번 전세권 을이 있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니까 1-1 전세권 저당권 요 뜻입니다. 이 그림도 이 사례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죠.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의 전세권을 저당 잡혔다 이 뜻이라고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이때 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이다. 전세권 반환 채권이 아니고 이 그림까지 제가 여러 번 그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담보 기능 소멸합니다. 용익 기능 소멸합니다. 그러면 저당권자는 경매 실행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실행할 수 있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있다고 하니까 틀린 것이다. 자, 이것은 판례 지문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고요. 또 기출문제에서도 강의했던 겁니다. 그 다음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 전세권자죠. 그러면 그 건물 전세권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여기 이제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치죠.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요 사례는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판례 강의에도 있었고요. 기출 문제에도 있었고. 자, 그 다음 2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라. 점유 취득 시효. 시효 취득에 관한 겁니다. 역시 판례 문제입니다. 판례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점유는 가만히 있어도 추정됩니다.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자주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는 추정됩니다. 자, 그 다음 시효 진행 중에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되었다. 시효 진행 중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 말은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점유를 해오고 있는 도중이다. 그런데 시효 진행 중에 시효 완성되기 전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중간에 을이 점유를 해오고 있지만 병에게 팔리고 다시 병은 정에게 팔리고 이렇게 전전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시점에. 그럼 최종 소유자는 정입니다. 정. 현재. 그럼 중간에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을의 점유 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례 중요하다고 제가 강의 드렸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러면 시효가 완성되고 나면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면 현재는 갑에게서 병으로, 병에게서 정으로 정의 소유자죠. 이 시점에 20년 지난 시점에 이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 진행 중에 이게 포인트예요. 시효 진행 중에 시효 완성 전의 뜻입니다. 소유자가 전전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 즉 이 그림에서 정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자, 이 부분도 제가 요약서에 63페이지 판례 2번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 번 양도된 것이 나와 있는 판례지만 전전 양도돼도
시효 완성 전에 바뀐 것이라서 상관없습니다. 예, 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 3번에 봅니다. 지덕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에 당해 토지에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로서는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 예. 없다가 틀렸죠. 예. 자, 그 다음 4번 지문. 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자, 이것은 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예,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받은 명의신탁자, 병이 명의신탁자라 칩시다. 갑이 수탁자였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이 사람에게 권리 주장 못합니다. 예. 그래서 시효기간 만료 후 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받은 명의신탁자, 이 사람에게는 시효 완성자는 이 사람은 주장 못하니까 자기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틀렸죠.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대항할 수 있다. 자기는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이 사람이 주장 못하죠. 이거 역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에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을 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항할 수 없다니까 틀리는 겁니다. 문장을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권리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받은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 받았으면 이 사람 이미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인데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부터 소득합니다. 점유 개시 시부터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점유한 때부터 이 사람은 계속 20년 지났다 하더라도 이전 등기 받았으면 점유한 때부터 계속 을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 거예요. 처음부터 을 소유란 말이죠. 그러면 이 중간에 병에게 임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임대료를 갑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토지 사용료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료 지급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가 이미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임료, 이것은 원 소유자에게 기속한다. 틀렸죠. 원 소유자에게 기속하는 것 아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약간 돌려서 설명한 겁니다. 토지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 임대료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심지어 불법 점유도 아니다. 시효 완성되면 여러 번 강조했던 이건 판례 사건이죠. 그리고 요약서에도 이 정답이 해당되는 판례 2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6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상권 보겠습니다. 지상권 틀린 것. 지상권 설정 목적이 된 건물이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지상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아주 핵심 내용인데요. 지상권이라는 것이 타인 토지에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지상권 등기를 하는데 건물 소유 목적으로 다른 거 소유 목적 해도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용할 권리가 바로 지상권이고 그리고 건물 소유 목적이니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 소유권도 따로 있는 것이죠. 즉 을은 건물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 소유권하고 지상권은 각각 별개 독립된 권리다 이 뜻이에요. 물권이다. 별개 독립된 물권이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만 처분해도 되고 지상권만 처분해도 되고 분리 처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멸실되었다 해서 지상권 소멸하는 것 아니죠. 별개니까. 1번이 곧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기본 요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지상권에 설정된 토지를 양수했다면 이 토지를 양수했다. 병이. 그럼 지상권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양수했으니까 이 지상권자에게 토지 반환 청구 못하죠. 예. 지상권이 끝날 때까지는 반환 청구 못하죠.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맞고요.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지지 토지 소유자가 자, 이 갑의 토지인데요.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요건 처음 나온 겁니다. 요 부분. 요거는 24년 만에 처음 나온 거예요. 23년 만에. 그러면 갑의 토지가 나대지다 이 뜻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가 됐단 말은 을에게 돈을 빌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고 갑이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고 2번 소유권 이전하고 다시 2-1 환매 등기를 해뒀다 이 뜻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를. 갑이 다시 사겠다는 뜻이에요. 빌린 돈 갚고 다시 사겠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일단 소유자가 을이 됩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 소유자 이게 누구냐면 이게 을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상이 건물을 신축하고 을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환매권이 행사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면 을이 신축했으니까 을이 신축했으니까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근데 당사자 간에 보시면 외형상으로는 을이 소유자인 것, 토지가 소유자인 것 보이고 건물도 을 소유인 것 같아 보이지만 환매 특약 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로 갑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면 처음부터 갑의 토지예요. 처음부터 갑의 토지. 돈 빌리고 담보 목적으로 환매해 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갑의 토지예요. 당사자 간에는. 그러나 외형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는 갑의 토지인 겁니다. 돈 갚아버리면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갑의 원래 갑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 목적으로 환매 특약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이기 때문에 갑과 을 간에는 토지는 여전히 갑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인 소유 토지였다가 달라진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 4번 보시면 법원이 결정한 치료 직업을 2년분 이상, 법원이 결정한 치료를 2년분 이상 지체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 판례 강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판례 강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저당권에 설정된 나대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있다. 저당권 설정도 하고 바로 밑에 또 다시 지상권 설정했다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었다면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이때 지상권도 이건 종속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소멸합니다. 자, 이 5번도 최근 판례인데요. 최근 판례로서 제가 판례 강의 내용 중에 또 있습니다. 신판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자, 1번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별개의 물건이다.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례 강의 내용 속에도 4번, 5번 판례가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내는 겁니다. 신판례들을, 지문을. 그러나 사실 내용상으로는 22번은 1번이 가장 기본 내용이라서 쉽게 맞출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정답이 바로 1번이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이제 유치권에 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틀린 거 찾아라.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특약으로 배척시킬 수 있으니까.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무자 물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원래 채무자 물건이었다가 소유자 밖에도 상관없고요. 다른 사람 물건이 유치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뭐냐?
자, 4번 보시면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요거 기출 문제였죠.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는 간접 점유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채무자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못 돌려주겠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3자를 상대로 간접 점유하는데, 자, 갑이 채무자인데 을이 유치권자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치를 하고 있다. 동산을.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다. 동산을 유치하고 있다. 어쨌든 근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게 되면, 직접 점유해버리면 채권자인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게 되면 이건 돌려줄 수 없다가 안 되잖아요. 이미 점유가 갑에게 있으니까 못 돌려주겠다가 안 되죠. 심리적 강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요 경우는 유치권이 안 되는데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면서 제3자에게 직접 점유하게 했다. 이 경우는 아직 갑에게를 안 돌릴 수 있으니까 유치권이 가능하죠. 이 문제가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다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유치권의 기본 문제인데요. 어쨌든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대부분 판례인데요. 이번 시험에 처음 나온 겁니다. 건축 자재를 매도했으니까 건축 자재 부분에 대한 매매 대금입니다. 매매 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됩니다. 매매 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돼요. 공사 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되지만 매매 대금 가지고는 유치권 안 됩니다. 자, 매매 대금을 이유로 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 건물에 투입된 비용이 아니고 자재비라는 거죠. 자재 매매 대금이라는 거죠. 수급인이 자재를 사와가지고 공사를 했다면 그 공사금은 유치권이 됩니다만은 건축 자재를 판매한 사람은 매매 대금이기 때문에 매매 대금 가지고 유치권 행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매매 대금은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자, 24번. 23번에 이어서 유치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유치권이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옳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 매개 관계에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금방 설명드린 것이죠. 이런 경우에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을이 유치권자인데 을이 간접 점유하고 제3자가 직접 점유한다. 직접 점유하고 이 사람이 간접 점유한다. 그러면 아직은 갑에게, 채무자인 갑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치권 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1번이 곧 정답이에요. 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이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어도 변제 청구는 못합니다. 유치권 설명할 때 많이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경락인은 변제하지 않으면 반환받지 못하죠. 그건 경락인 입장이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도 변제 청구는 못합니다. 왜? 변제 청구는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경락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지 못해요. 그건 경락인 개념이고 유치권자는 유치권자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은 변제 청구 못합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해야 되니까. 경락인은 채무자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못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이것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하고 같이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역시 요약서에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판례 2번, 4번 83페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번 지문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받는 건 아니지만 자기 채권의 변제 충당은 됩니다. 예. 과실 수취권은 없어요. 채권의 충당은 됩니다. 예. 그 점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 못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가 그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입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 그러나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판례에서도 강의했고요. 우리 요약서에도 있습니다. 83페이지 이하에. 그래서 24번은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유치권자가 제3자와 점유 매개 관계에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24번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25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11번부터 24번까지 14문제가 물권법 문제로 나온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문항수가 똑같습니다. 14문제. 자, 그러면 나머지 한 10문제와 나머지 16문제가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이다 이 뜻입니다.